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그럼 왜 그런 걸 하고 있느냐? 경제적으로 피폐해 있으니까 희망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용입니다. 지금 가이아나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일 것 같은데, 이게 베네수엘라가 가이아나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중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차베스 아닙니까? 차베스에 이어서 마두로 대통령도 상당히 유명한데, 차베스 하면 포퓰리즘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죠. 그걸로 유명했고, 그 포퓰리즘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의 상태이거든요. 근데 가이아나는 못 들어보셨을까요? 이 가이아나라고 하는 나라는 인구 80만 명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2,8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이즈로 하면 도대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베네수엘라가 그냥 가서 인구로 가서 그냥 집어먹어도 얼마든지 집어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옆 나라들이 방해만 안 한다면. 자, 그런데 이 가이아나에서 석유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석유가 갑자기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석유가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그거 이제 탐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이아나는 1966년에 독립을 했어요. 1970년에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화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선출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주 신생국인 것이죠. 그럼 그 이전에는 그럼 누구 식민지였느냐? 이게 영국 식민지였어요. 이 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려면 지명부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수도가 조지타운이에요. 또 그 바로 옆에는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딱 드러나죠. 조지타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국의 국왕이거든요. 킹 조지의 이름을 딴 도시가 조지타운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뭐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 미국에도 보면 버지니아니 뉴 잉글랜드니 뭐 이런 데가 다 그 영국 이름을 다 가져온 거잖아요. 버지니아라고 하는 데는 그 영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발을 디딘 데인데, 거기가 엘리자베스 1세가 버진이었잖아요. 미혼의 여왕이었기 때문에 버진이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여왕의 이름을 따서 버지니아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이아나도 영국 왕 이름을 따서 조지타운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고, 거기가 수도예요. 지금도 수도인데, 그 옆에 보면요,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 수도잖아요. 그 네덜란드 수도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뉴 암스테르담으로. 왜 그랬느냐? 원래 이 땅은 네덜란드 식민지였습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중남미 이쪽 라틴 아메리카는 스페인 땅이거나 아니면 포르투갈 땅이에요. 대부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는데, 가이아나 요 부분은 원래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기착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항해를 하면서 머물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나중에 잉글랜드하고 네덜란드가 전쟁을 해서 잉글랜드가 이기면서, 그러면서 여기도 잉글랜드의 식민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식민지였다가 영국 식민지가 된 땅, 이게 이제 가이아나인 겁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사실은 이 나라의 종교 구성이요. 보고 참 의아했어요. 종교 구성을 보면 68%가 크리스찬이고요. 25%가 힌두교입니다. 7%는 또 이슬람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지? 대부분의 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종교가 카톨릭이잖아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개신교가 많은 거죠. 그거는 영국이 개신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아니 왜 갑자기 힌두교가 25%나 됐지? 그리고 이슬람이 또 7%예요. 현재 대통령의 이름이, 그 성이 알리예요. 이슬람 사람입니다. 도대체 뭐지 이게? 왜 힌두가 있고 이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여기 사연이 있더군요. 이제 1776년에 미국 독립을 하고, 또 1700년대 말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계몽시대가 열리잖아요. 계몽시대. 그러면서 노예제가 이제 폐지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830년대에도 가이아나에도 이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전까지 이 영국 식민지인 가이아나 지방의 노동은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아프리카 노예들이 다 노동을 담당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 된 거고요. 영국을 쫓아서. 그러다가 보니까 해방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력을 어디서 데려올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인도 식민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 인도 사람들을 외국인 노동자로 여기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을 뭐 억지로 데려온 게 아니고 자원을 받은 거죠.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에 일을 하러 가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힌두잖아요. 또 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지방에 있던 그것도 인도였는데 다 영국 식민지였던 거죠. 그쪽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가이아나에 온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도가 있고 이슬람교도가 있는 거죠. 그 후손들이. 이런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나라하고 베네수엘라 간의 이 갈등은 뭐냐면 이 원래부터 영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영토 갈등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원래부터 국경이 있던 데가 아니고 국경이 굉장히 모호한 상태였는데 베네수엘라가 독립을 하고 베네수엘라도 원래부터 이 스페인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영국 식민지와의 국경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 전까지는 국경이라고 하는 게 애매모호한 상태였는데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영토 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너무 이제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에 개입을 하게 돼요. 미국이 야 그렇게 싸우지 말고 좀 어떻게 본격적으로 좀 재판 과정을 거치게 하자. 그래서 1899년에 그러니까 미국이 주선을 해서 베네수엘라하고 영국이 파리에 설치되어 있는 중재법원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경이 확정이 되는 거죠. 파리 중재법원에서 확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국은 뭐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베네수엘라는 깨름직하게 받아들인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중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냥 넘어간 거죠. 이런 상태로 있었죠. 근데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 그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66년에 가이아나가 영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독립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가이아나 땅에서 영국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가이아나가 만만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또다시 이 영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력 침략을 하는 거는 국제사회가 용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이거 유엔에다가 맡기자.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한테 이 문제를 해법을 찾으라고 맡겨놓은 상태인데 아직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부터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집권을 했잖아요. 그리고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자기와 같은 체제, 베네수엘라와 같은 체제, 뭐 반쯤은 사회주의면서 그래서 핑크라고 했었잖아요. 핑크 웨이브라고 했을 정도로 반쯤은 사회주의면서 포퓰리즘이 가미된 이 체제를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 퍼뜨리고자 원했던 거거든요. 차베스가. 그러다가 보니까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아나에 대해서도 그래 너 봐줄게 없는 일로 하자 그렇게 덮여진 상태였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차베스가 세상을 떠나고 그 뒤로 마두로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마두로는 그야말로 뭐 한마디로 개차반인 대통령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엉망인 나라가 돼버렸는데 심지어 말이죠 어느 정도 엉망이냐면 2019년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베네수엘라가 65,000%예요. 65,000%. 2023년은 조금 나아졌는데 나아진 것을 보니까 지금 뭐 한 300% 물가 상승률이 그렇더라고요. 엉망인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또 이 베네수엘라도 석유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매장량으로 하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8%가 베네수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석유 부국입니다, 이 나라는. 그런데 석유 생산을 못해요. 석유 위에 둥둥 떠 있는 나라인데도 석유 생산량이 지금 하루 생산량이 한 80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80만 배럴인데 차베스 때니까 2000년대 초반에 얼마였냐면 300만 배럴이었어요. 엄청난 생산량을 자랑하던 나라였는데 이게 계속 꼬꾸라져 가지고 이제는 80만 배럴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생산하는 인력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공부 좀 하고 똑똑하다는 사람은 다 베네수엘라를 떠나버렸어요. 제가 아는 경제학자 중에도 베네수엘라 출신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일본에도 가 살고 여기 가서 뭐 막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베스 체제가 싫어서 다들 떠나게 된 거죠. 그야말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부족하죠. 거기다가 뭐 이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막 퍼주다가 보니까 나라 살림이 거덜이 나버린 거고 그래서 전기 발전도 못합니다. 발전 못하지, 물가 어마어마하게 뛰지.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든 좀 국민들을 매겨 살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피폐해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런데 당연히 마두로 대통령도 그 압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 나라인 가이아나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탐나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니까 지금은 그 생산량이 아직 얼마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막 개발하는 단계여서 이게 2026년 7년 정도가 되면 일 생산량이 한 80만 배럴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지금 베네수엘라가 생산하는 만큼을 가이아나가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탐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널름 집어먹으려고 그렇게 또다시 영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가이아나를 합병하는데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라고 하는 국민투표에 붙인 겁니다. 결과가 95% 찬성이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국민투표인 거죠. 남의 나라를 집어삼킬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가지고 자기네 나라가 국민투표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투표를 한다면 그것은 가이아나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죠. 베네수엘라에 가서 합칠 거냐 말 거냐를 가이아나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지 왜 베네수엘라가 투표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투표인 거죠. 그 투표 자체가 불법이에요. 물론 투표라는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 이슈 자체가 불법인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정은 지금 유엔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유엔 헌장에 의하면 무력으로 현재 국경선을 변화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거는 유엔 헌장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그럼 왜 그런 걸 하고 있느냐? 첫째는 관심 전환용인 거죠.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피폐해 있으니까 어떻게라도 좀 희망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2014년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두로가 다시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용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선거는 부정선거일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선거도 부정선거였잖아요.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서방의 국가들이 대부분 다 베네수엘라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사실은 그랬던 거거든요. 그 이번에 2014년에 하는 선거도 보나마나 부정선거겠죠. 그리고 이번에 했던 국민투표도 그 관찰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투표소에 사람이 그렇게 서 있지 않았대요. 그런데 뭐 천몇백만이 뭐 투표에 참여했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숫자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걸 뭐 빌미로 해가지고 가이아나를 침략을 한다. 뭐 군사력으로는 당연히 베네수엘라가 훨씬 셀 테니까 뭐 얼마든지 침략해서 합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거하고 똑같은 행위인 거예요. 지금 푸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라고 하는 데에서 푸틴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러니까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그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푸틴 체포 영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은 다른 나라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은 예를 들어서 서방 국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오면 아마 체포될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 데는 가는 거죠. 중국이나 뭐 이 북한이나 이런 데는 갈 수 있겠죠. 왜 같은 편이니까.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를 이제 아예 무시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국제법을
어기는 행위를 푸틴이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나가 있잖아요. 그럼 마두로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침략을 한다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기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 특히 브라질이 그러지 말라 그러고 또 중국이 또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아나의 알리 대통령을 만났죠. 12월 14일인가 가서 만나서 서로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에서 나오는 거는 무력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뭐 거기에는 서로 동의를 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도 동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그것을 침략해서 그 땅을 갖고 싶겠죠. 정확히는 그 유전을 가지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가이아나 편을 들고 있죠. 무엇보다 석유 시추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는 데가 자기네 나라 기업인 엑스모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입이 발생을 하면 50은 가이아나에게 가고 50은 시추업자들에게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 기업이 거기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가이아나 편을 들고 있죠. 그리고 거기다 뭐가 있냐면 베네수엘라는 대표적인 반미 국가잖아요. 반미, 친러시아, 친중국 국가예요.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뭐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미국은 가이아나 쪽의 편을 들고 있지만 뭐 특별히 무슨 행동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브라질은 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이 나는 거를 원치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평화로웠으면 좋겠지, 전쟁이 나는 걸 원치 않고 또 잘못하다가는 자기네 나라 국경을 넘어서 뭔가가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조용히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브라질 군대를 그래서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국경에다가 증강을 하는 뭐 그런 상태에 있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주목이 되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 두 나라하고 다 친합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중국인이 50만 명이가 살고 있어요. 거기서 비즈니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베네수엘라 석유의 가장 큰 고객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중국 제품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예요. 특히 이 중남미에서. 그런데 또 가이아나도 중국하고 매우 가깝습니다. 가이아나의 초대 대통령이 이름이 정씨인데 알아서 청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아나의 고위층 중에 중국계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또 무슨 일이냐? 제가 아까 인도 이야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830년대에 여기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을 많이 불러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 중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거기를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인도인들보다도 중국 사람들이 자식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계 후손들이 영국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층부에 중국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도 중국계 사람이고 고위층에도 많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66년에 독립을 하고 1970년에 공화국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초대 대통령이 그 아서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되고 나서 1년인가 2년 있다가 중국하고 바로 수교를 합니다. 그 당시에 중국하고 수교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 중에서는 최초로 중국하고 수교를 하고 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이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석유까지 나는 데다가 중국이 이 에세퀴보 지역, 여기가 열대 우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열대 우림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또 근데 거기에 자원이 굉장히 매장된 게 많대요. 중국이 그 자원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도 친하고 가이아나도 친하고 그런 거예요. 둘이 싸워서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되는 상황은 절대 원치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든 싸움을 뜯어 말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건데, 근데 마두로는 어떻게든 이 가이아나를 자꾸 못 살게 굴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고, 가이아나는 어떻게든 베네수엘라를 떼어내고 싶은 거고, 뭐 이런 역학관계가 거기서 벌어지고 있다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현재만 놓고 보면요, 가야나는 대박이 난 겁니다. 그야말로. 원래 2019년 이전에 석유가 나기 전까지 이 나라는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뭐 이렇게 못 사는 나라인데도 1%에서 3%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정체되어 있는 나라고, 열대 우림 뭐 그런 지역에 있는 나라고, 뭐 해먹을 것도 별로 없고 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2019년부터 석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2022년에 GDP 성장률을 보면요, 무려 60%예요. 경제 성장률이 60%인 거예요. 와, 이거는 뭐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지금 1% 이러잖아요. 근데 60%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 나라의 경제 규모가 한 10년 동안에 한 10배, 20배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야말로 대박을 맞게 된 것인데, 그런데 석유가 나면 정말 그렇게 부자가 될까? 정말 그렇게 대박만 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석유 나는 나라 중에 제대로 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만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베네수엘라 세계 석유 매장량의 18%예요, 이 나라가. 석유 위에 둥둥 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생산조차도 못하고 있잖아요. 한참 때 300만 배럴 생산하다가 지금은 80만 배럴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정치체제가 어떠하냐, 그 나라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석유는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저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요, 이 리소스 커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현상이 있습니다. 자원의 저주예요. 자원의 저주라는 건 아주 유명한 현상인 거죠. 베네수엘라 대표적인 자원의 저주입니다. 그 자원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차베스라고 하는 인간이 나왔고, 그 차베스가 석유값 비쌀 때 그 돈 가지고 국민들한테 펑펑 나눠주고, 뭐 다른 나라에도 나눠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타락을 시켰고, 그 국민들이 마두로라고 하는 인간을 또 뽑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 나라는 그야말로 지옥의 나락 속으로 빠져들었거든요. 그 많은 석유를 갖고도요. 그건 아프리카의 앙골라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인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한 케이스이고요. 이란은 또 어떻고요? 이거 다 석유 위에 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석유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타락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가이아나 마찬가지예요. 1인당 매장량으로 하면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가이아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뭐 그게 엄청난 수입을 가져다 주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게 국민을 잘 살게 할 것이냐? 이거는 두고 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앙골라처럼 되지 말라는 법, 이란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 석유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자원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할 것인가, 이것이 이 나라의 앞날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석유 가지고 굉장히 잘 살게 된 나라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굉장히 산유량도 많지만 그것을 아주 생산적으로 잘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국민이 타락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석유는 축복이 됩니다. 하지만 석유 때문에 국민들이 일을 안 하고 게을러지고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아귀다툼하고 이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어떤 나라가 될지 이것은 그 80만 가이아나 국민들의 몫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하고 가이아나하고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영토 갈등과 그것을 둘러싼 이해 당사국들의 태도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